세계가 해상으로 운송하는 모든 것의 약 3분의 1, 바로 이 해역, 이곳을 통과합니다. 매년 수조 달러 상당의 물품들이 오가며 유조선과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가구로 채워진 컨테이너선들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무언가를 샀다면 아마 그랬을 텐데 그 물건이 이 바다를 통해 운송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중국해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대략 35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로 북쪽은 중국, 서쪽은 베트남, 동쪽은 필리핀, 남쪽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프레틀리 제도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산호초, 바위, 모래로 이루어진 약 100개의 작은 점들로 대부분 만조 때 수면 위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60년간 6정부가 이 군도에 겹치는 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서로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이들 모두가 이 산호초와 모래톱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작은 전초기지를 세우고 국기를 꽂고 때때로 서로의 배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3년쯤 중국은 이 논쟁을 콘크리트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대형 준설선 함대가 스프레틀리 군도의 7개 산호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해저에서 모래와 산호를 빨아올려 잠긴 산호초 위에 쏟아부었고 단단한 땅이 파도 위로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퍼올렸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중국은 약 3,200에이커의 새로운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맨해튼의 약 5분의 1 크기입니다. 분쟁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 제독은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적절하게도 모래의 만리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인공 구조물 위에 중국은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섬에는 3,000m가 넘는 활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장 30개를 끝에서 끝까지 이어놓은 길이로 중요한 것은 대형 폭격기가 착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다는 점입니다. 그곳에는 심해 항구, 레이더 배열, 개폐식 지붕이 있는 미사일 방호시설, 지하 탄약고, 그리고 강화된 항공기 경납고가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계류장에 주기된 전투기들, 바다를 향해 조준된 대함미사일,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는 모든 것을 격추할 준비가 된 지대공 미사일 포대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말하자면 이론상으로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에 중국의 군사력을 영구적으로 투사하는 플랫폼들이며 바로 이것이 베이징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위성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섬 요새들을 근본적으로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강력한 태풍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러 나라 순항미사일, 스텔스 항공기, 극초음속 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합니다. 이곳들은 수백 킬로미터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보급선에 의존하며 죽은 산호 위에 준설된 모래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원은 이미 중국이 통제 주장하는 대부분 해역에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학적으로 아무리 인상적일지라도 제 말은 여기가 메가 프로젝트 채널이잖아요. 저는 이 스튜디오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반짝이는 요새들은 중국이 저질렀던 가장 거대한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섬을 만드는 걸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 섬들을 만든 걸까요? 지도를 보면 중국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안선을 오가는 거의 모든 해운 경로는 다른 나라들이 통제하는 좁은 요충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말라카 해협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좁은 수로이며 가장 좁은 곳은 불과 65km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가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국 전략가들은 그 취약점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평화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대 해군이 그 병목 지점을 봉쇄하면 중국 경제는 몇 준의 타격을 입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그 깔때기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해역을 통제하면 선택권이 생기지만 잃게 되면 남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중국은 1947년부터 수십 년간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지도에는 구단선이라고 불리는 우자형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선은 중국 본토에서 내려와 남중국해의 약 90%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베이징이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하며 중국 어부와 상인들이 수세기 동안 이 해역을 사용해왔다는 이유로 이 지역 전체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모두 겹치는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이 해역 대부분은 국제 수역이거나 해안에 접한 연안 국가들에 속합니다. 오랫동안 이 분쟁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선 이것은 자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질 조사에 따르면 남중국해에는 약 110억 배럴의 석유와 19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엄청난 양이죠. 어업 자원만 해도 이미 매년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지만 갑자기 이 흩어진 암초들이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단순한 상징 이상의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2000년대 미국 해군은 서태평양을 지배하며 항공모함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항해했습니다. 해양 강국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부상하는 중국에게는 그런 상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 암초에 소규모 전초기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위 플랫폼과 몇몇 병사뿐이라 큰 위협은 아니었지만 이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1995년 필리핀은 중국이 이름도 절묘한 미스치프 암초에 비밀리에 구조물을 세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암초는 마닐라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여기는 지역 깊숙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항의했지만 중국은 어깨를 으쓱이며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그리고 2012년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필리핀 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스카버로 암초에서 대치했습니다. 몇 주간 긴장 후 중국 선박이 통제권을 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카버로 암초 이야기는 추후 다루겠습니다. 시진핑이 2012, 2013년 권력을 공고히 하자 그 패턴이 분명해졌습니다. 먼저 사소한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결과는 나중에 처리했습니다. 이후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둥 위에 또 하나의 플랫폼을 짓는 대신 활주로, 항구,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그리고 거의 남중국해 전역을 전투기 사정권에 두는 전진 기지까지 건설할 수 있을 만큼 큰 인공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논리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레이더 범위를 확장하고 미사일 우산을 본토에서 더 멀리까지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적 함선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위협받는 중첩 구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기획자들은 이것을 반접근 지역 거부라고 부릅니다. 적이 아군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는데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하여 애초에 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이 버블이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모래의 만리장성을 설계한 종이 위의 공학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섬을 처음부터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작점, 엄청난 양의 모래, 그리고 그 모래를 거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대규모로 옮길 수 있는 산업용 선단이 필요합니다. 중국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만약 누군가가 그걸 해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시작점은 산호초였습니다. 중국이 선택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7개 지형 대부분은 간조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간출지였습니다. 즉, 썰물 때는 물 위로 솟아오르지만 밀물 때는 다시 사라지는 곳이었죠. 몇몇은 이미 작은 콘크리트 플랫폼이 있었고 다른 곳들은 공중에서 볼 수 있는 수중 지형에 불과했습니다. 모래는 그 산호초를 둘러싼 해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선단이 있었죠. 그럼 선단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은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커터 석션 준설선을 투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텐징호는 길이가 127m이고 시간당 약 4,500세제곱미터의 준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진공 청소기와 같습니다. 긴 붐 끝에 달린 회전식 커터헤드가 해저를 파고들어 모래, 퇴적물, 산호를 부숩니다. 강력한 펌프가 슬러리를 빨아들여 파이프로 목표 암초에 보냅니다. 이 과정은 하루 24시간 내내 진행되며 천천히 섬이 파도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중국 준설선들은 7개 암초에 약 3,200에이커의 땅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약 13제곱킬로미터로 수만 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모래와 부서진 산호입니다. 수비 암초만 해도 약 400만 제곱미터의 땅이 생겼습니다. 미스치프 암초는 석호의 변형까지 포함하면 이제 2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해저가 변화되었습니다. 모래가 가라앉자 건설 인부들이 들어왔고 불도저로 원재료를 평평하게 다져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콘크리트 기초를 붓고 암석 방호벽과 방파제를 둘러세워 준설선이 만든 땅을 받아가 다시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기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를 예로 들어보죠.
위성 사진에는 3km 길이의 활주로 가보입니다. 암초에는 해군 함정과 보급선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깊은 대형 항구가 만들어졌고 주변에는 여러 시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근접 방어 거점, 대공포와 단거리 미사일 배치 장소로 확인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수비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도 거의 똑같은 설계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업용 위성 사진을 이용해 건설 상황을 추적하는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이를 지적했습니다. 세 주요 기지 모두 설계가 매우 표준화되어 있으며 활주로 길이, 항구 구성, 방어 배치가 모두 동일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위에서 보기 힘든 것은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위성 영상에는 지하 저장 시설 입구, 탄약고, 폭격을 견디기 위해 지어진 연료 저장고가 보입니다. 또한 개폐식 지붕 차고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대피소도 있습니다. 이들은 발사 후 다시 은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학연구에서는 인공섬 아래 터널을 뚫어 보호 공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준설된 산호모래를 굴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재료는 불안정하고 지하수 유입이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베이징이 기지들을 장기 투자로 보고 강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산호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중국의 5월 섬 건설로 약 13제곱킬로미터의 산호초 생태계가 모래와 콘크리트 아래에 묻혔습니다. 준설 작업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산호 구조물을 파괴했습니다. 이 지역의 중국 어선들은 산호초 표면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대왕조개를 채취해왔으며 스프레틀리 제도에서만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산호 서식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나 산호초, 산란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생들은 해류를 타고 남중국해 전역에 어족 자원을 보충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해안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물고기에 식량과 소득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6년 헤이그의 국제재판소는 증거를 검토한 끝에 중국의 매립 행위가 산호초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재판소는 중국이 국제법상 취약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베이징은 그 판결을 거부했고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지리적 그리고 군사적 취약성. 이제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의 문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인공섬들은 공식적인 수사와 감탄하는 논평에서 그렇게 묘사되어 왔습니다. 항구로 돌아갈 필요 없이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고정 플랫폼이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항공모함은 만약 미사일 일제 사격이 감지되면 방향을 틀거나 가속하거나 대응책을 발사하고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호위함들이 위협을 요격하는 동안 예측 불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시속 30노트, 약 55km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정말 넓죠.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는 속도가 0노트입니다.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모든 군대는 위치와 접근 방법, 위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많은 무기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서태평양에 상당한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괌에는 B-52와 B 폭격기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둔 F-35 스텔스 전투기는 장거리 미사일을, 미 해군 잠수함은 사거리 1600km 이상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일 뿐입니다. 미국은 마하 5 이상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 중입니다. 이는 방공 시스템보다 빨라 요격이 어렵습니다. 중국의 스프레틀리 군도 기지들은 모두 이 무기들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주변국들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도로부터 사거리 290km 브라모스 순항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팔라완에서 미스치프 암초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대적인 러시아제 대함 미사일과 지상 공격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호주 모두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이 섬들은 서로 겹치는 무기 사정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무기 체계로 타격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달리 기동의 조준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분쟁이 시작되는 초기 몇 시간 동안 중요합니다. 워게임 연구와 전략 분석에서는 고정된 고가치 표적들을 초기 타격의 최우선 순위로 꾸준히 지목합니다. 레이더, 방공 시스템, 지휘소 같은 것들이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싸움에서 상대를 눈멀게 하려면 먼저 눈을 노리는 것이죠. 이 경우 눈은 바다 한가운데 콘크리트 패드 위에 설치된 레이더 돔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GPS 좌표가 공개된 건물 안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들이죠. 포화 공격, 즉 수십 또는 수백 발의 미사일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도착하면 방어망을 압도하고 대부분의 항공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경납고는 보호를 제공하지만 지하 벙커가 공격을 견디더라도 활주로가 크레이터로 덮이면 소용없습니다. 경납고가 멀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몰한 선박으로 막힌 항구 입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멍이 뚫린 레이더 돔 역시 당연히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해도 이 기지들은 수용 한계가 있습니다. 파이어리 크로스 리프는 스프래틀리 군도 최대 전초기지로 전투기 24대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같은 대형 항공기 4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경납고와 계류장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은 보통 60에서 70대 항공기를 탑재합니다. 즉 항공모함 전단 한 개가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주요 기지 3곳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항공 전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섬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주고 레이더 감시 범위와 어느 정도의 미사일 억지력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면 그 섬들은 아마도 처음 몇 시간 안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항공모함과 달리 수리를 위해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섬이고 물자 공급과 유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군사기지는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본토에 있는 기지들은 트럭, 기차,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급품을 받습니다. 해외 기지들은 주로 동맹국 항구 근처에 위치해 공급망을 만듭니다. 중국 스프래틀리 제도는 평상시에는 하이난이나 본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망망대해를 통해 모든 것을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받습니다. 이는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공급선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파이어리 크로스 전투기의 제트 연료는 가장 가까운 중국 주요 항구에서 약 1000km를 건너와야 했습니다. 발사대에 놓인 모든 미사일도 같은 거리를 운송해왔고 주둥군이 먹는 쌀 한 포대, 모든 정수 필터, 화장지 한 롤까지 모두 운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그렇게 순조롭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보급로는 여러 나라의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가 각축을 벌이는 해역을 통과합니다. 미군 공격 잠수함도 이 바다를 순찰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일본 모두 대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장거리 타격 항공기와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섬 자체를 위협하는 중첩된 무기 사정권은 그 섬에 접근하려는 모든 선박도 위협합니다. 기뢰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항구 접근로에 수십 개의 해상 기뢰가 흩어져 있으면 선박들은 소해 작업을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잠수함이나 항공기로 기뢰를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실제 전투가 없더라도 봉쇄나 검역만으로도 섬들은 서서히 질식할 수 있습니다. 연료 저장고, 물탱크, 식량 비축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 소진됩니다. 보급을 받을 수 없는 기지는 점점 작전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기에 유지보수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염분 많은 공기는 금속을 부식시키고 습기는 전자기기를 손상시키며 열기는 콘크리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이 세 가지 악조건이 끊임없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꽤 심각한 태풍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복구해야 합니다. 기후와 태풍 위험, 북부 남중국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태풍 통로 중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년 폭풍이 서태평양에서 발생해 서쪽으로 이동하며 필리핀과 스프래틀리 군도를 거쳐 아시아 본토로 향합니다. 2024년 말에 발생한 슈퍼 태풍 라가사는 영향을 받은 해안선을 따라 3m가 넘는 폭풍 해일을 일으켰고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대피를 초래했습니다. 2013년에는 기록상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 중 하나였던 슈퍼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에서 6,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후 연구에 따르면 폭풍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태풍이 바다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 폭풍 동안 유입하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풍 해일이 저지대 해안을 따라 내륙 깊숙이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폭풍의 경로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기지는 해수면에서 불과 몇 미터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지들은 준설 모래와 산호 조각 위에 지어져 시간이 지나면 압축되고 가라앉습니다. 기초는 원래 물에 잠겨있던 암초 구조물 위에 놓여 있으며 사방이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풍이 접근할 때
자연섬들은 적어도 식생과 뿌리 체계, 그리고 단단한 지질 구조가 있어서 섬을 지탱해줍니다. 이 인공 구조물들은 방파제, 암석 보호막, 준서로 추가된 모든 보강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3m 높이의 폭풍, 해일 이 활주로를 덮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6m 높이의 파도가 몇 시간 동안 방파제를 때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염수가 범람하고 전기 시스템, 탄약 저장고, 항공기 경납고에 영향을 주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폭풍은 해마다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엔지니어들은 매립지의 점진적인 침하, 즉 장기적인 지반 침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준설된 토사가 자체 무게로 가라앉고 압축되면서 반복되는 태풍의 영향으로 가장자리에 침식이 가속화됩니다. 결국 중국이 모래성 위에 공항을 지었고 그것을 점점 더 강해지는 태풍의 길목에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래성들은 정말 잘 만들어진 모래성입니다. 보강도 되어 있고 튼튼하며 콘크리트와 철강, 그리고 고도의 공학기술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런 걸 정말 좋아하겠지만 바다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정말 강력한 법적, 외교적 역풍을 불러옵니다. 2013년 1월 필리핀은 그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양국이 모두 서명한 유엔 해양법 협약과 같은 체계에서 필리핀은 재판소에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과 분쟁 지역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하며 참여를 거부했고 전 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재판소는 중국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7월 재판소는 현대국제해양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 즉 구단선에 대해 재판소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소는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광대한 경계선인 구단선은 법적 권한의 근거로서 무효였습니다. 인공섬 자체에 대해서도 판결은 마찬가지로 단호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미스치프 암초와 수비 암초 등은 법적으로 간조시에만 드러나는 저조고지로 만조대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국제법상 저조고지는 자체적으로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건설하든 상관없습니다. 잠긴 암초 위에 모래와 콘크리트를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권 영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미스치프 암초는 여전히 잠긴 암초입니다. 중국이 그 위에 대규모 공군기지를 세웠을 뿐입니다. 중재재판소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산호초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 상의 중국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판결을 무효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지만 판결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은 필리핀과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중국의 침입을 설명할 때 이제는 국제재판소가 그 해역이 유엔 해양법에 따라 필리핀에 속한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인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해역을 군함으로 항해할 때 헤이그 판결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새로운 방위협정 정당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강화된 방위협력 협정을 확대하여 미군이 남중국해에 더 가까운 기지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커스, 즉 호주, 영국, 미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군사협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 전략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자국의 인공섬을 조용하지만 빠르게 확장해 왔습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2024년에 베트남이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690에이커가 넘는 새로운 토지를 추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곧 중국이 군도에서 매립한 전체 면적과 맞먹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섬들에는 이제 연장된 활주로, 새로운 경납고, 레이더 시설, 그리고 방어 진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투아바 섬 시설을 확장했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전초기지를 강화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여러 나라가 건설한 요새화된 인공섬들로 점점 붐비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같은 폭풍과 미사일에 취약하며 모두가 서로 겹치는 영유권 주장 해역에 위치해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세컨드 토머스 쇼월 근처에서 필리핀 해군 보트를 들이받았습니다. 영상에는 충돌 장면과 함께 선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승조원들이 허둥지둥하는 즉각적인 혼란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한 선원이 엄지손가락을 잃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고압 분사는 승조원 부상과 장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사용 레이저가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조준해 일부 승조원이 일시적으로 실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충돌은 자주 발생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공식 섬들은 물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각 기지는 막대한 자금, 명예, 그리고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 결과입니다. 중국은 약해 보이지 않으려 이 섬들을 포기 못하고 필리핀도 전초기지 보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쇼월에 녹슨 시에라 마드레오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베트남 역시 자국이 주장하는 지형 근처에서의 침범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위기 불안정성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고정된 고가치 군사 자산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행동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만약 값비싼 레이더, 항공기, 미사일 포대가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플랫폼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불편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 파괴되기 전에 그것들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선제 타격으로 활주로와 발사대가 파괴되기 전에 항공기 출격과 미사일 발사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것이 사용되기 전에 섬들을 선제 타격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양측 모두 위기 상황에서 기다리는 쪽은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 있고 먼저 움직이는 쪽은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피하려던 전쟁이었죠. 아마 그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실 겁니다. 역사학자 알프레드 맥코이는 중국의 섬기지를 강철의 원이자 허영의 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을 갈등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섬들은 안정성과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장 선박들이 거의 매일 대치하는 지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충돌이나 신호 오해가 훨씬 더 큰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곳입니다. 좋아요.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연료 저장 탱크, 탄약 벙커, 제트 연료와 탄약으로 가득 찬 대형 항공기 경납고가 있습니다. 미스치프와 수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처럼 괜찮고 관리 가능한 위험이지만 전쟁 시기에는 환경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연료 저장소를 타격하면 불덩어리가 생기고 타오르는 탄화수소 기둥과 타지 않은 것들이 물 위로 퍼져나가는 기름막이 생깁니다. 정밀 타격을 받은 탄약고는 미폭발 탄약과 화학 잔류물을 주변 산호초와 석회 흩뿌리게 됩니다. 레이더 시설, 발정이, 차량 등에는 모두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일, 윤활유, 유독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들 아래에 있는 산호초들은 이미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측면, 즉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주요 기지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는 민간 근로자, 건설 인력, 기술자, 지원 인력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추정에 따르면 3대 인공섬의 각 주둔지는 수백 명 규모라고 합니다. 이들은 분쟁 중인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열대의 더위와 습기, 그리고 모든 것을 갉아먹는 듯한 끊임없는 염분 부식에 견디며 살아갑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대피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며 항공기는 분쟁 지역의 영공을 통과해야 합니다. 선박은 잠수함과 대한미사일로 가득한 해역을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평시에도 쌀과 연료를 들여오는데 애를 먹는 보급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거의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서서히 조여오는 압박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됩니다. 세컨드 토머스 쇼월에서 충돌과 물대포 사건이 더욱 자주 발생하며 필리핀 해군 병사 사망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마닐라가 조치를 요구합니다. 워싱턴은 조약상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항행의 자유 순찰을 강화하고 호주, 일본 함정도 훈련에 참여합니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는 중국 보급 임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보험료와 정치적 위험에 불안해진 상업 선박 회사들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대신 우회하여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도서기지로 향하는 보급로가 한계에 다다릅니다. 보급선들은 이제 다른 곳에 배치될 수 있었던 구축함이나 호위함의 호위를 받아야 합니다. 섬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전투기 호위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임무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며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섬들은 계속 운영되지만 유지비가 꾸준히 늘고 모든 보급 임무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이런 상황은 몇 달,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섬들은 천천히 전략적 자산에서 부담으로 변해갑니다. 끊임없이 자원을 투입해야 유지할 수 있는 요새가 되지만 체면을 잃지 않으려면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초기 상황이요? 대만에서의 위기나 남중국해에서의 직접적인 충돌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격화되고 누군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측의 군사 기획자들은 이 전쟁 시나리오를 연구해왔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고정된 고가치 표적들이 초기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몇 시간 안에 크루즈 미사일과 스텔스 항공기가 이 지역 전역의 레이더 시설과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스프래틀리 기지들은 레이돔과 방어 위치로 인해 우선 공격 대상입니다. 공격 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립된 플랫폼에 손상된 기반 시설은 전력 투사나 증원이 불가능해 오랜 전쟁이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연구한 군사 분석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결론에 이릅니다. 중국의 인공섬들은 평시에는 실제로 가치를 제공합니다. 확장된 레이더 범위, 전진 배치, 전시에는 강압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하죠. 결국 미래에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이미 이런 취약점 해결에 노력 중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여러 섬의 건설이 계속되고 더 높아진 방조제와 강화된 항만 구조물, 확장된 지하시설이 보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상이 약하면 자산을 지혜두고 폭풍이 오면 벽을 높게 쌓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중국 연구원들은 또한 섬 근처에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연료 수송 없이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해 더 정교한 시설과 해수 담수화 플랜트, 장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계획들은 현재로서는 제안에 불과하지만 베이징이 이러한 기지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여기며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국은 7개의 잠긴 암초를 남중국해 전역에 걸친 군사기지 네트워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거대한 준설선들이 수백만 입방미터의 모래와 산호를 퍼올려 간신히 간조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지형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건설 인부들은 콘크리트를 붓고 활주로를 건설하고 레이더, 미사일 포대, 항공기 경납고를 설치했습니다. 공학, 물류, 그리고 정치적 의지라는 측면에서 모래의 만리장성은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특성들이 이 프로젝트의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기지들은 움직일 수 없고 모든 잠재적 적들이 알고 있는 고정된 좌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7개의 암초가 요새로 변해 분쟁이 있는 바다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자연적, 정치적 폭풍이 닥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